네, 퀀트 분석으로 증시 흐름과 유망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요일에 뵙네요. 네. 네, 시황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일단 헝다 위기도 지금 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긴축도 불안하고 또 여기에 오미크론까지 영향이 어떻게 될지 계속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도 우리 시장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계속 보였는데요. 이제 코스피는 지난주 화요일 11월 30일에 2,833포인트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반도체주는 강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미크론의 미국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주말에 헝다그룹 이슈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주가는 좀 잘 견뎌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주말 홍콩 거래소는 헝다차이나가 26억 달러 규모의 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미크론이라는 강력한 변이가 출현했는데도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를 내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헝다그룹 파장이 확산되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나 중국 헝다그룹 이슈가 실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미 연준도 그리고 중국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좀 알맞게 중국도 지준율 인하 정책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역발상적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델타에 비해 미미하다면 경기 정상화 기대는 다시 급물살을 탈 것이고 오히려 유가나 운임 가격 하락 등의 공급 부담 요인이 완화된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미크론이 긴 그림에서 엔데믹의 시작일지도 모르고 중국 헝다그룹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헝다그룹 부도 이후 오히려 지준율 인하 등 중국 통화정책이 좀 더 완화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출현과 테이퍼 등 헝다그룹 이슈를 감안을 할 때 글로벌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에서 좀 스타일 변환에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 가치주와 경기 민감 섹터가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도주 스타일이 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오미크론 우려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변곡점으로 잡는다면 이후 장기금리 상승,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그리고 성장주보다 가치주의 우위, 경제 재개 관련 업종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최악은 면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성장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금은 안정적인 리오프닝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시선을 옮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일주에 한 2조 정도 들어왔거든요. 1.9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외국인이 3개월 내 최대치를 순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 선물 가격이 반등하면서 주간으로 외국인이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내 최대치인 1.9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11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기록한 것도 조금 그런 긍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환율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로 좀 작용을 했고 외국인 매수세를 좀 보이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컴퓨터나 반도체 등 테크 수출이 견조한 성과를 보이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11월 말에 내고 물량이 나왔는데 원달러가 1,200원에서 멀어지면서 롱스탑 물량도 좀 더해져서 원달러 하락을 좀 부추겼던 것으로 그러니까 롱스탑이라는 게 이제 매수를 멈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달러 매수를 멈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조금 부각이 됐고요. 다만 외국인 순매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11월 달에는 2.6조 원 수준이고
있고 큰 규모는 지금 현재는 한 1.6조 원 수준이거든, 12월 달에는.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급 모멘텀이 확실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가장 큰 이벤트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주요 지수들의 정기 변경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패시브 펀드의 이 대규모 리밸런싱도 예상이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입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나 편출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목요일 날 만기 리밸런싱일 날 다 청산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그런 종목들이 편입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좀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청산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만기일에는 꼭 청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는 연말 배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1년 코스피 200 기업의 연간 현금 배당은 31.7조 원으로 2020년보다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9.4조 원 정도 규모의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특별 배당을 제외를 하면은 올해 코스피 200 연간 현금 배당은 작년보다는 18%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배당분을 포함을 한다면 올해 12월 결산 배당금은 작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 또한 1.2% 수준으로 작년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 수요가 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 매년 연말 10월부터 12월까지 배당을 노리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올해는 연말 배당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유입 기대가 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12월에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기말 배당은 작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배당을 고려하면 지난 주말까지 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스프레드 가격이 이론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배당 관련 차익 거래 유입이 좀 불가능할 것이다. 좀 많이 좋은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에 따른 좀 기대는 네. 이번 연도에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세 강한 반등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지수가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섹터별로 보면은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라든지 이런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들은 같이 커플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와의 커플링, 디커플링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글로벌 증시의 커플링, 디커플링은 계속해서 살펴보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MSCI는 선진국 시장을 DM 시장, 그리고 개발도상국 시장을 EM 시장이라고 하는데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주가 매력도는 항상 DM 시장을 우위로 두고 그러니까 더 있습니다. 안전한 선진국 증시로 더 유입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및 한국은 EM 시장에 속해 있는데요. DM 시장과 EM 시장의 디커플링이 올해 7월 이후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국내 업종 지수와 글로벌 피어 업종 지수를 좀 살펴보고 코릴레이션이 높은 업종 지수들 중에서 커플링이 좀 스프레드가 완화되면서 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어 업종 지수의 커플링, 디커플링이 반복하게 되는데 미국의 필수 소비재 지수 이동 경로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필수 소비재 업종 지수가 한국 필수 소비재 업종 지수의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이 경로가 한국의 필수 소비재 업종 지수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세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필수 소비재 업종 지수가 하락하면서 국내 필수
필수 소비자 업종 지수와 커플링이 되는 경우, 둘 다 하락하는 경우로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국내 필수 소비자 업종 지수가 상승하면서 미국 필수 소비자 업종 지수와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필수 소비자 업종 지수가 미국과 커플링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필수 소비자 업종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미국 필수 소비자 업종 지수와 디커플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근데 올해 6월부터는 우리 시장에서 필수 소비자 업종이 미국과는 디커플링 됐다고 계속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국내 필수 소비자 업종 지수가 상승하면서 미국과 커플링 되는 거를 좀 찾고자 하는데요. 네. 그런 업종으로 보여지는 게 금융 업종이었습니다. 네, 그 DM 시장 중에서도 주식 시장이 가장 견고하고 견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게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업종 중에서 스프레드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업종으로 금융 업종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 업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개월 동안 디커플링이 됐지만 그 중에서 이제 금융주는 그래도 커플링이 되었다. 그래서 네. 금융 섹터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갖고 오신 유망주도 궁금한데요. 금융주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요. 금융주랑은 관련이 없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네. 예전에 소개드렸던 매크로 국면 모델에서 뽑혔던 그런 종목인데요. 좀 퀀트 모델 스코어링 측면에서도 좀 높은 스코어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으로 금호건설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분양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금호건설 주가는 분양 계획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주택 분양 증가 및 자체 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2022년에는 7,369세대, 그러니까 1.7조 원 정도의 규모가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면 실적 증가를 감안을 했을 때 금호건설의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 좀 높은 편이고요.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은 5% 정도로 추정되면서 연말 배당 시즌 감안해서 배당 매력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금호건설 현재 3% 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트롤본 증시 유신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